조이야, 그만 자고 일어나렴. 오늘 할머니 댁 간다고 했잖니. 네, 일어날게요. 빨리 안 일어나니? 할머니 기다리신다. 일어났어요. 준비는 다 했니? 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차 조심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할머니, 조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조이. 오느라 고생 많았지? 에이, 아니에요, 할머니. 금방 왔어요. 그래. 간식 가져다 줄 테니 놀고 있으렴. 네. 저긴 뭐지? 우와, 여긴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네. 멋있다. 이건 뭐지? 알 수 없는 한자들이 가득 적혀 있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궁금하게.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책이 말을 하잖아. 안녕, 나는 조이야. 조이야, 안녕? 책 안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 응. 한자로 적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게. 조이야, 잠깐 눈 감아 볼래? 눈? 알겠어.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어. 조이야, 정신 차려봐. 괜찮아? 여긴 어디지? 여긴 먼 과거야. 조이야,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지금부터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줄게. 오늘 알려줄 내용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야. 조이야, 유관순 열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니? 유관순 열사는 아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저기 저 소녀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관순 열사야. 저분이 유관순 열사님? 아름다우시다. 일제강점기에 자란 유관순은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해서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 인기쟁이셨네. 맞아. 유관순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절대로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 유관순은 여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 잔다르크 전기를 읽은 유관순은 깊은 감명을 받았지. 잔다르크? 나 그거 학교에서 배웠어. 유관순은 책을 읽고 또 읽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라의 독립에 몸바친 잔다르크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했어. 그래, 나도 잔다르크처럼 훌륭한 애국자가 될 거야. 조이야, 19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업 시간에 배웠니? 고종 황제 독살 사건? 맞아. 일본이 고종 황제를 독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우리도 결사대를 만들어서 함께 돕는 거야. 결사대가 무슨 뜻이야? 결사대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부대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유관순과 친구들은 마음을 모았어.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소녀 결사대도 태극기를 들고 나섰어.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학생들이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어. 여러분,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고향으로 내려간 유관순은 여러 마을을 돌며 만세 운동을 설명하고 여러 마을과 합심하여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어.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잖아. 도대체 뭘로 신호를 주고받아? 맞아. 저 시대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수단이 없었지. 그래서 유관순은 봉화 횃불을 올려 각 마을에 신호를 보냈어. 여기저기 산봉우리에서 답하는 횃불이 타올랐어. 날이 밝으면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자는 약속이자 다짐이었지. 그렇구나.
유관수는 전날 밤새도록 그린 태극기를 장터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 여러분, 태극기를 받으세요. 어서. 우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밤새 저 많은 태극기를 다 그리시다니. 여러분, 외놈들한테 빼앗긴 나라를 위해 만세를 부릅시다. 하루빨리 외놈들한테서 독립을 해야만 합니다. 유관순이 외친 소리를 신호로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품속에 숨겼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만세를 불렀어. 나도 저 사이에 있었다면 저분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야. 이 상황에 당황한 일본 헌병들은 사태가 험악해지자 총을 마구 쏘아댔어. 그때 유관순의 부모님이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았어.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돼! 일본군은 이 엄청난 일을 18세 소녀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저 아이가 주모자인가 보군. 체포해! 안 돼! 유관순 열사가 잡혀가고 있어! 유관순은 일본군의 고문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지만 유관순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 난 이렇게까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줄 몰랐어.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난 저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 맞아, 대단하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유관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강한 독립 의지를 심어주어 이후 독립운동에 큰 불씨를 지피게 되었어.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건 줄 몰랐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어.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어이, 거기 누구야? 옷차림이 왜 이래? 들켰잖아. 조이야, 어서 도망가자. 도망쳐! 숙제하기 싫다. 재밌는 일 없나? 조이 안녕? 뭐하고 있었어? 깜짝이야. 나 숙제 중이었어.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 있지? 그래? 그럼 내가 또 새로운 이야기 들려줄까? 정말? 너무 좋아. 오늘은 어떤 위인일지 너무 궁금해. 그럼 출발해볼까? 저번처럼 눈 꼭 감아봐. 응? 이제 익숙해졌다고. 출발한다. 오. 조이야. 정신 좀 차려봐. 도착했구나. 오늘 알려줄 인물은 신사임당이야. 신사임당? 5만 원 지폐에 있는 그분? 저기 여자아이 보이지? 저 아이가 신사임당이야. 어렸을 땐 인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 처음부터 신사임당이란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구나. 인선이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인선의 할아버지는 7살 난 인선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 아니, 이 그림을 네가 그렸느냐? 산과 강이 있는 자연 풍경을 그린 인선의 그림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지. 우리 인선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엄마와 아빠는 무척 궁금했어. 인선이는 엄마 아빠의 질문에 그저 방긋이 웃기만 했지. 인선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처녀가 되었어. 우와, 너무 예쁘시다. 인선이가 살던 조선시대에는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인선이는 다른 화가들처럼 호를 짓고 싶었어. 나는 호를 뭐라고 지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인선은 사임당이라고 호를 지었어. 이때부터 신사임당이라고 불리게 되었구나? 어느 날 사임당이 사는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싸우는 건 아니겠지? 음식을 나르던 하녀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어느 부인의 비단 치마에 음식을 쏟아버린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음식을 쏟은 하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 음식이 묻어 치마가 얼룩진 부인은 너무 속상했어.
그때 사임당이 말했어. 염려 마세요. 제가 치마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사임당은 붓에 먹물을 묻혀 음식물로 얼룩진 부인의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네. 진짜 포도 같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얼룩이 하나도 티가 안 나. 사람들은 사임당이 치마에 그린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잎사귀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감탄을 했어. 부인은 치마에 그려진 예쁜 포도송이 그림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 부인의 화가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치?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 사임당이 그린 풀벌레 그림을 말려놓으려고 마당에 펼쳐놓았는데 마당에서 모이를 먹던 닭이 그림 위에 올라서서는 그림 속에 있는 풀벌레를 마구 쪼아대기 시작했어. 저 닭이 왜 저러지? 사임당이 그린 풀벌레 그림이 진짜인 줄 알고 닭이 쪼아댔던 거야. 진짜? 닭이 왜 안 쪼아지나 의아해했겠다. 사임당은 고향인 강릉 오죽헌에서 지내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러 서울로 가게 되었어. 사임당이 살던 곳에서 시댁이 있는 서울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맞아. 사임당은 머리가 하얗게 쇠고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가 마음에 편치 않았을 거야. 내가 없으면 누가 우리 엄마를 돌봐주지? 대관령을 넘어 시댁으로 가던 사임당이 뒤를 돌아 고향을 바라보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히 났어. 사임당은 시를 한 수 지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어. 시도 지을 줄 아셨던 거야? 진짜 대단하시다. 신사임당은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고 지혜로운 아내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 위대한 어머니였어. 지금도 사임당의 인생과 작품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사임당을 존경하고 있지. 나도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조이야. 내가 숙제하다 말고 어디 간 거야? 엄마가 찾으신다.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아휴, 방학엔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해야 할 숙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조이 안녕? 뭐하고 있었니? 깜짝이야. 놀랬잖아. 나 방학 숙제하려고 인물을 탐구해서 느낀 점을 적어가야 하는데 누구로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 나 눈 감으면 돼? 조이야, 이제 익숙해졌구나. 출발해볼까? 여긴 어디지? 오늘 내가 알려줄 위인은 저기 서 있으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야. 내 소원은 첫째는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는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책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김구는 일본의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훌륭한 분이야. 그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나라 사랑의 마음은 백범이라는 그의 호에도 잘 나타나 있어. 백범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백정에서 백자를 평범한 사람이란 뜻의 범자를 따와서 김구가 직접 지은 호야. 가장 천한 사람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 호는 그냥 멋있는 이름으로 짓는 줄 알았는데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1895년 일본은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주무르기 위해 명성황후를 해쳤어. 일본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여 황후를 죽이다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일뿐이다. 김구는 스승의 말에 일본과 싸울 것을 다짐했어. 그래,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해. 일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어. 의병? 의병이 뭐야? 의병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 싸우는 군대를 말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길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김구도 의병단에 들어가 열심히 싸웠어. 김구는 자신이 일본의 저항에 싸운 사실을 종이에 써 길가에 붙였어. 거기 누구야? 그리고 그걸 본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지. 김구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외쳤어.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나라 황후를 죽이는 건 어느 나라의 법이더냐? 그는 오간에서 책도 읽고
죄수들에게 글도 가르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어. 다른 사람까지 챙기셨다고?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를 깨우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나라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는 억지로 을사조약을 맺어야 했어. 억지로 맺은 거면 분명 안 좋은 거겠네? 을사조약은 겉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권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강제조약이었어. 나라가 곧 집입니다.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야 이것들! 잡아! 이것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서 풀려난 김구는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연하다 또다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고 말았어. 너희들이 내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내 정신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계속 퍼져나갈 테니까 김구 선생님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거야. 몇 년의 옥살이를 하고 다시 감옥에서 풀려난 김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갔어. 김구는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일본의 음모를 미리 알아내는 일을 했어. 선생님이 국무령을 맡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그리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책임을 다하겠네. 국무령?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국무령은 지금의 대통령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아, 대통령! 일본은 김구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치고 말았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지.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어. 27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김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입을 맞추었어. 2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으셔서 엄청 벅차오르셨을 것 같아. 백범 김구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다 바쳤어.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바랐던 그의 소원은 분명히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덕분에 방학수제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소중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우와, 지루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지은이한테 놀자고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랑 놀자. 뭐? 갑자기 시골을 간다고?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안녕, 조이야. 뭐하고 있었어? 안녕. 지은이한테 놀자고 전화했는데 시골을 간다고 해서. 그럼 나랑 놀러 갈까? 이번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거야? 좋아. 그럼 나 눈 감는다. 그래, 출발하자. 이번엔 어딜까? 조이야, 오늘 알려줄 인물은 한석봉이야. 한석봉에 대해 잘 알고 있니? 한석봉? 혹시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쓰거라. 그 한석봉? 그래, 맞아. 어느 작은 마을에 한석봉이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어. 석봉은 가난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서당에 다닐 수 없었지. 나도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싶다. 하늘천, 땅지. 바닥엔 글이 잘 안 써지네. 나도 종이 갖고 싶다. 이 떡을 모두 팔면 종이를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가 이때는 정말 귀했구나. 맞아. 그래서 석봉의 어머니는 떡을 열심히 팔아 석봉에게 종이를 사주었어. 석봉아, 이거 받으렴. 우와, 종이다! 어머니,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신난다! 녀석도 참. 석봉아, 네 꿈은 무엇이냐? 어머니, 저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10년 동안 학문을 갈고 닦아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할 수 있겠느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한양에 가서 공부하거라. 네? 아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미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거라. 석봉은 홀로 남을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났어.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을 것 같아. 석봉은 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글씨를 연습했지. 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셨다고? 나는 잠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석봉이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 사람들은 한석봉을 칭찬하기 시작했어. 오, 정말 훌륭한 글씨야. 대단한 명필이네 그려. 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어. 글씨를 정말 잘 쓰시나 봐. 공부는 이제 충분한 것 같아. 어머니께 돌아가야겠어. 한석봉은 그리고 그리던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 어머니!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냐?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명필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석봉의 어머니는 그동안 공부한 석봉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지. 그래? 그럼 일단 들어오거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고 싶구나. 자, 나는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쓰거라. 엥? 불을 끄고 글씨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머니, 이렇게 어두운데. 진정 명필이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글씨를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해보겠습니다. 석봉은 어둠 속에서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기 시작했어. 이렇게 어두운데 떡을 썬다고? 다치시면 어떡해. 어디 한번 보자꾸나. 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엉망이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썬 떡은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가지런했지. 이러고도 네가 명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어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만 어머니, 하룻밤만 어머니 곁에 머물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조선 제1의 명필이 되겠다던 결심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를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보내실 줄은 몰랐어. 한석봉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 어머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겨우 이 정도로 우쭐해져서 명필이라 자신만만하다니. 내 자신이 바보 같구나. 어머니가 떡썰기와 글쓰기를 비교해주며 석봉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구나. 그래, 맞아. 한양에 돌아온 한석봉은 더욱 학문에 매진하여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과거에 합격했어. 한석봉은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고 그의 이름과 글씨는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 오늘도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휴, 힘들다. 조이야, 뭐라고 하길래 그렇게 힘이 들어? 깜짝이야. 아니, 엄마가 편찮으셔서 엄마 대신 청소도 하고 엄마 식사에 약까지 챙겨드리고 병간호해드렸더니 너무 힘이 드네. 아휴. 우와, 저희 완전 나이팅게일 같은데? 나이팅게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한번 알려줘 볼까? 가뜩이나 힘든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좀 날 것 같아.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오케이, 좋아. 여긴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나이팅게일은 어릴 적부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항상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어. 마치 나처럼? 맞아, 나이팅게일의 집은 엄청 부유했어. 그래서 매일 밤 파티가 열렸지. 나이팅게일, 어서 파티에 가자. 언니, 난 파티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 너도 참 유별나다.
그럼 나 혼자 간다. 파리? 우와, 나라면 매일 파티를 즐겼을 것 같은데 파티보다 책 읽는 게 더 좋다니. 이건 좀 나랑 다르네. 나이팅게일은 언제나 책을 읽거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 세상에는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겠어. 나이팅게일은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병원에서 열심히 간호사 공부를 했어. 공부를 마친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돌아와 한 자선병원의 간호 감독이 되었지. 병원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모두들 나이팅게일을 존경하고 따랐어. 그 무렵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 하지만 다친 군인들을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했어.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 뭐야? 생크림의 크림은 아닐 테고. 크림 전쟁이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나 연합군이 크림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을 얘기해. 부상당한 군인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간다는군. 그러게나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 우리라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도와야겠어.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 우와, 무서운 전쟁터에 다친 사람들을 위해 가셨다니 정말 용기 있으시다. 함께 간 간호사분들도 영웅이야. 정말 대단해. 맞아, 대단한 결정이지? 하지만 전쟁터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너무 놀라고 말았어. 병원은 너무 지저분하고 다친 군인들은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어. 자, 일을 시작합시다.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병원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부상병들을 눕혔어. 나이팅게일은 밤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며 환자들을 보살폈어. 어느 날 밤, 의사가 나이팅게일에게 말했어.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일하셨는데 이제 다른 간호사에게 맡기고 좀 쉬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낮 없이 병사들을 돌보셨구나. 나는 아까 엄마 병간호 잠깐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던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나이팅게일도 영국으로 돌아왔어. 그동안의 간호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나이팅게일은 결심했지. 간호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학교를 세워야겠어. 우와!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처음 만드신 거야? 맞아.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간호학교가 세워졌지. 간호사는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나이팅게일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간호사로서 평생을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살았지. 등불을 든 천사, 적십자의 어머니. 나이팅게일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봉사는 국제 적십자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어. 정말 이번에도 대단하신 분이다. 얘기 재밌게 잘 들었어. 고마워. 아, 맞다! 우리 엄마! 엄마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병간호해드려야지. 나이팅게일처럼. 어서 집으로 가자. 맞아, 저희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했지? 어서 가자. 우리나라 지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안녕, 조이야? 오늘도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네. 안녕. 지금 지리 공부 중인데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해 보이는 그 지도를 전국을 직접 걸어다니며 그린 사람이 있다면 믿겠니? 뭐?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그리셨다고?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 그럼 오늘의 위인을 만나러 가볼까? 렛츠고! 도착했다. 오늘 만날 인물은 김정호라는 분이야. 김정호? 뭐더라?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분이야. 맞아, 대동여지도. 저기 산 위에 보이는 저 소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정호야.
여기서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지? 평양으로 가려면 또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고? 김정호는 어릴 적부터 지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이 산줄기는 어디로 뻗고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정말 궁금하다. 그즈음 마을의 한 어른이 신기한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바로 조선팔도가 그려진 그림이었어. 자, 이건 지도라고 하는 거란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이 조그만 종이에 조선이 다 들어가 있다니. 아저씨의 말에 아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김정호는 다짐했지. 내가 어른이 되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지도를 만들 거야. 저 때에도 지도는 이미 있었네? 맞아.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 이전에도 지도는 있었어.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의 지형과 너무 달랐지. 하긴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렸을 테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겠다. 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한 김정호는 하나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다시 만들기 훨씬 쉽겠다. 하지만 나라에서 보관하는 지도를 양반 출신도 아닌 김정호가 빌려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 지리학에 관심이 많은 김정호라고 합니다. 동국지도와 고려 망국 전도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얼 믿고 그대에게 책을 빌려준단 말이오? 내 이 사람의 증인이 되면 빌려주겠소. 김정호는 양반 출신의 실학자 최양기의 도움으로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우와,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김정호는 온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거리와 땅 높이를 측정했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힘든 여행을 계속했지.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김정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김정호의 답은 항상 같았어.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만든 이 지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치? 마침내 김정호는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 그러나 김정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먼 길을 떠났지. 몇 년 후 김정호는 최양기 등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어. 근데 대동여 지도가 정확히 뭐야? 대동여 지도는 가로 3m, 세로 7m 크기의 대형 지도야. 산과 강의 흐름을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22개의 부호를 사용하여 역, 창고, 목장, 섬 등을 표시했지. 섬까지 가셨단 말이야? 그럼! 게다가 심리마다 점을 찍어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어. 지도를 만드시는데 진짜 진심을 다하셨구나. 김정호는 답사를 하며 그린 지도 70여 장을 일일이 목판에 새겼어. 그의 딸도 목판 새기는 일을 도우며 대동여 지도의 제작에 한몫하였지. 획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여라. 글자가 다쳐서도 안 되지만 줄 하나라도 금이 가서는 안 되느니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획 한 획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못난 애비를 만나 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한나라의 땅 모양을 종이에 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조금이나마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겐 기쁨이에요. 이 지도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산세를 보며 계획을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울 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며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도 편히 이용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직접 두 발로 걷고 또 걸어 우리나라의 곳곳을 한 장의 지도로 만들어내고야만 김정호의 놀라운 정신력과 의지에 감탄하고야 말았지. 차를 타고도 며칠은 걸리는데 걸어서 전부 기록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과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한 김정호의 나라 사랑이 평생을 걸쳐 완성한 한 장의 지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김정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렇지? 그때 만든 지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외세의 공격에도 잘 방어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들어서 조이도 공부에 힘내보는 건 어때? 나도 힘내볼게.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고마워. 어두워.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 조이야, 뭐하고 있니? 깜짝이야. 귀신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네. 괜찮아? 근데 불 꺼놓고 뭐해? 아니, 우리 동네가 다 정전이 됐지 뭐야? 그래서 전등도 못 켜고 너무 불편해. 그래서 깜깜한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구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갈까? 좋아. 안 그래도 할 거 없어서 심심했단 말이야. 자, 렛츠고! 어라? 여긴 어디지? 저기 웬 꼬마 아이가 닭장에 쪼그려 앉아 있네? 저 꼬마 아이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에디슨이야. 뭐? 저 꼬마 아이가 에디슨?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정말 많은 아이였어. 에디슨은 닭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 닭 대신 사람이 알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까? 에디슨! 에디슨! 얘 어디 있니? 아니 에디슨,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암탉 대신 알을 품고 있었어요. 병아리가 태어나는지 궁금해서요. 얘도 참. 이제 그만하고 나오렴. 그치만 병아리가 곧 나올 텐데 닭 대신 알을 품을 생각을 하다니. 에디슨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구나. 맞아. 에디슨은 생각나는 일을 직접 해볼 정도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 8살이 된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뭘까요? 선생님, 1 더하기 1은 왜 2인가요?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합치면 다시 물 한 방울인데요? 뭐라고? 에디슨,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선생님이 많이 당황하셨겠다. 이렇게 엉뚱한 질문만 해대는 에디슨은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와 공부를 하게 되었어. 어머니, 나비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걸까요?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가볍고 큰 날개로 공기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란다. 아, 큰 날개로 공기 속을 헤엄치는 거군요. 에디슨은 정말 사소한 것도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구나. 맞아. 에디슨은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했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에디슨은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어. 에디슨은 전구만 만든 게 아니었어? 사람들은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것은 소리를 저장하고 들려주는 축음기라는 것입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기계에서 소리가 나오다니.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그 당시엔 신기한 것들이었구나. 어느 날 에디슨은 백열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 당시에 아크등이라는 전등은 있었지만 빛이 너무 강하고 몇 분밖에 켜지지 않아 집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 전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네. 오랫동안 빛을 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백열등을 만들어야겠다. 에디슨은 백열등에 필요한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재료로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또 실패했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선생님, 벌써 100번이나 실험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우린 실패한 게 아니라 필라멘트가 안 되는 재료를 100가지나 알아낸 걸세. 헐, 나도 연구원들처럼 100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에디슨은 생각 자체가 달랐구나. 그렇지. 에디슨은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밖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편리함을 주는 많은 것들을 발명해냈지. 수많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야.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데는 남다른 관찰력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어. 진짜 대단하다. 나도 에디슨처럼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을 가져봐야겠다. 혹시 알아? 내가 어마어마한 걸 발명할지도. 조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아끼던 인형이 글쎄 찢어져서 솜이 다 빠지고 있어. 에이, 괜찮아. 솜을 더 넣어서 꼬매면 되지. 그러면 될까? 그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솜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조이 기분도 풀 겸 재밌는 위인 이야기를 들려줄까? 좋아. 그런데 솜에 관련된 위인도 있어? 솜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문익점이라는 위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솜을 쓸 수 있는 건데. 문익점?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궁금한걸? 좋아. 그럼 출발해볼까? 고고! 저분이 문익점? 맞아. 문익점은 고려를 대표해 원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국 원남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어. 귀양살이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는구나. 고향의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문익점은 멀리 고려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문익점은 낯선 땅 중국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신세 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내진 않았어. 문익점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문익점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 낯선 땅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대단하시다.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문익점을 찾아왔어. 선생님 계십니까?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께서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말벗이 되어드리러 왔습니다. 문익점은 노인과 함께 마을을 둘러봤어. 저희 마을에선 선생을 귀양 온 지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긴 참 경치가 좋은 마을입니다. 문익점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러던 중 한 꽃밭이 눈에 들어왔지. 어르신, 저 밭에 있는 하얀 꽃은 무슨 꽃입니까? 노인은 문익점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밭을 바라보았어. 그곳에는 온통 새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 우와, 정말 새하얀 꽃밭이다. 너무 멋있다. 역시 꽃들은 참 예쁘구나. 저 목화를 말씀하시는군요. 저건 꽃이라기보단 솜이라 불러야지요. 노인의 말에 문익점은 깜짝 놀랐어. 네? 나무에서 솜이 자란단 말입니까? 문익점은 고려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목화를 보곤 생각에 잠겼지. 저것만 있으면 고려 사람들도 따뜻한 속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겠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문익점은 노인에게 부탁하였어. 제가 고려로 돌아갈 때 목화를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안 됩니다. 원나라에서 목화를 가져가는 건 불법입니다. 노인의 말에 문익점은 실망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목화를 가져갈 방법이 없나 고민했지. 이제 고려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목화씨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선생님 계십니까? 네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선생님 드리래요. 노인장의 손자인 소녀는 문익점에게 목화씨를 건넸어. 목화씨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간담? 문익점은 목화씨를 들키지 않고
고려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지금도 해외에서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 옛날에도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문익점은 생각해낸 방법으로 목화씨를 숨기기로 하였지. 그래. 붓뚜껑에 넣으면 안전할 수도 있어. 문익점은 붓뚜껑을 열어 11개의 목화씨를 조심스럽게 넣었어. 드디어 문익점은 고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원나라의 관리가 문익점의 짐을 검사했지. 됐어. 몰래 훔쳐가는 건 없는 것 같구만. 문익점은 숨겨놓은 목화씨가 행여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들키지 않았어. 다행이다.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그렇지? 다행히 문익점은 무사히 목화씨를 고려로 가져올 수 있었어.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장인어른에게 목화씨를 보여주었고, 봄이 되자 장인어른과 함께 정성 들여 목화씨를 심었지. 정말 여기서 솜이 난단 말이지? 잘 자라주어야 할 텐데. 목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성 들여 가꾼 결과 어느새 밭은 새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목화솜으로 가득해졌지. 어느 날 중국에서 온 스님이 그곳을 지나다 목화밭을 보았어. 오, 신기하구만. 고려에도 목화가 자라다니. 스님은 목화밭 주인을 물어 문익점에게 갔어. 문익점은 고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어. 그러자 스님은 문익점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무명천을 짜는 방법을 알려주었지. 우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 스님이 아니었다면 목화솜으로 천을 짜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 스님 덕분에 목화는 비로소 실용화가 되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고려를 잊지 않았던 문익점의 용기로 고려 사람들은 물론 시대를 지나 현재 우리들도 목화를 이용한 옷들과 침구 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야. 우와, 나는 여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던 솜인데 내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위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값진 거였구나? 빨리 집으로 가서 찢어진 인형 솜 넣어줘야지.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마워. 너무 졸려. 난 왜 책만 읽으면 이렇게 졸릴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조이, 뭐 하고 있어? 오, 독서 중이었나 봐. 맞아. 근데 너무 읽기 싫은 거 있지? 난 왜 책만 읽으면 이렇게 졸린가 몰라. 그럼 잠도 깰 겸 퀴즈 하나 낼까? 좋아. 한글을 창시한 위인은? 에이, 이건 식은죽 먹기지. 세종대왕님이시잖아. 오, 맞았어. 그럼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 말고 다른 업적이 뭐가 있으신지 알아? 한글만 만드신 게 아니야? 난 그냥 한글만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엔 세종대왕님을 알아보러 가볼까? 좋아 좋아. 그럼 가보자. 출발! 저기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세종이야.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충녕대군이라고 불렸어. 충녕! 어찌 아비의 말을 흘려듣는 것이오? 여봐라, 당장 여기에 있는 책들을 모두 치워버려라! 충녕은 형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지. 낮이나 밤이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던 태종이 책 좀 그만 읽으라고 말할 정도였지. 나랑은 반대네. 우리 엄마는 내가 저렇게 책을 붙들고 살았으면 엄청 좋아하셨을걸?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자 태종은 크게 고민을 했어. 원래는 큰형 양녕대군이 다음 왕이 될 세자였지만 놀기만 좋아하는 양녕대군이 태종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셋째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아무래도 나보다는 충녕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낫겠어. 양녕대군은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는 동생인 충녕대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는 왕위를 양보했어. 1418년 8월 충녕대군이 드디어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 임금이 되었지. 세종은 임금이 된 후에도 늘 책을 가까이 했어.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안하다. 어찌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꼬. 세종은 모든 답은 책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 나라가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필요하다. 여봐라, 집현전을 세워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도록 하라. 세종은 능력이 뛰어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여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어. 저 시대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결정이신데?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책이 있어야 하고, 책을 만들자면 활자와 인쇄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책자도 활발하게 펴냈어. 어느 날 세종은 집현전의 학자들을 불러 평소의 생각을 말했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은 있었으나 이 말을 적어낼 글자는 없었소. 남의 나라 그린 한문을 빌려 쓰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어려운 한문을 익힐 시간이 없는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글을 쓰지만 한글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 백성들도 많이 불편했을 거야. 맞아. 백성들도 불편함이 많았지. 글이 없는 민족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으니 경들은 나를 도와 우리 글을 만드는 데 전념토록 하시오. 예, 전하. 학자들은 밤낮으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세종 또한 학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였지. 1446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한글이 완성되었어. 허허허, 수고들 하셨소. 이제야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구려. 백성들은 모두 세종을 존경하였어. 농사도 풍년이 들었고 세금 또한 평등하게 내도록 만들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좋아졌어. 세종은 이것 말고도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 강물의 깊이를 재는 수표 등의 발명품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지. 하지만 세종은 몸이 그리 건강하진 못했어. 30대 초반부터 풍지를 앓았고 40대 초반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이 나빠졌지. 새로 편찬된 책들을 수십 권씩 직접 검토하는 열정을 보이다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어? 54세? 정말 젊으실 때 돌아가셨구나. 건강하셔서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훨씬 더 많은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을 텐데 말이야. 10월 9일은 한글날로 정해져 있지? 이처럼 한글을 만드신 게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야. 훈민정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한글의 원래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글이란 뜻을 가진 훈민정음이야. 훈민정음은 물건의 모양을 본딴 글자인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입모양을 관찰한 후 소리나는 대로 만든 표음 문자야. 글의 수가 많은 한자는 전부 습득하기가 힘들지만 훈민정음은 28자만 익혀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야. 또한 언제, 누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가 분명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훌륭한 글이지. 맞아. 국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들었어. 나도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요즘 한글을 파괴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말을 아끼고 잘 사용해야지. 오, 좋은 자세야, 조이. 한글 창제는 세종이 남긴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야.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세종대왕이라고 칭송하고 있어. 갑자기 위대한 한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데? 세종대왕님처럼 많이 책을 읽어야겠어. 빨리 책 읽으러 가자. 예! 엄마한테 용돈 받았다! 조이야,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가 청소를 좀 해놨는데 엄마가 용돈을 주셨지 뭐야? 5,000원이나 받았다고! 오,
오, 착한 일을 하니까 용돈이 저절로 생기네. 축하해. 고마워. 조이가 지금 들고 있는 5,000원권에 그려진 분이 누군 줄 아니? 원래는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럼 5만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지? 그건 알아. 신사임당. 맞지? 오, 맞았어. 제법인데? 5,000원권은 그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 선생이야. 아, 맞아. 율곡이 선생님. 원래 진짜 알았는데 까먹었었던 거야. 모자지간이 지폐에 새겨질 정도로 대단하신 거잖아. 맞아. 오늘은 그럼 율곡이 선생의 일대기를 들여다볼까? 좋아, 좋아. 나도 궁금해. 가자. 좋아. 출발. 후. 바로 여기가 율곡이 선생님이 사시던 시대구나. 맞아. 바로 청렴결백 정신과 10만 양병설로 잘 알려져 있는 율곡이 선생이시지. 율곡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옆에서 울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갔는지 통 보이질 않소. 대감! 도련님을 찾았습니다요. 그래? 어디서 뭘 하고 있더냐? 그게 뒤뜰에 있는 사당에서 마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요. 뭐라? 조상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제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생각이 깊었다고? 내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워지네. 어릴 때부터 유달리 어머니를 따르던 이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돌볼 만큼 그 효성이 깊었어. 13살이 되던 해 이인은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 그래, 장원은 이이가 누굽니까? 네, 제가 바로 이이입니다. 아니,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연소 합격자 뭐 이런 건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장원을 했지만 이인은 결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장원을 하곤 했어. 이인은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는 이조좌랑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어. 전하, 서로 편을 갈라 싸움만 하는 못된 관리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내 이조자랑의 뜻을 잘 새겨 밝은 눈으로 잘못을 가려내겠소. 이인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말했어. 이인은 또한 백성들을 지혜와 덕으로 다스렸어. 저 옛날에 저렇게 당당하게 임금님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도 있으시네. 그치? 강단 있는 분이셨나 봐. 하루는 말이야.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인, 대장간을 차려볼까 하오. 대장간을 차리다뇨? 양반이 대장간을 차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엔 대장간이 없소. 그러니 내가 대장간을 차려 농민들을 도와야겠소. 대장간? 내가 아는 양반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맞아. 양반이 대장간을 차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하지만 이인은 강단 있고 고집 있는 분이시라는 걸 조이도 여태 봐서 알겠지? 결국 대장간을 차리셨어. 많은 선비들은 이이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이가 사는 마을로 몰려왔어.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 집은 너무 좁아서 자네들을 머물게 할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그만 돌아가 주시게. 어쩌면 좋지? 이이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먼 길도 마다 않고 왔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공부할 집을 짓는 건 어떤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집도 지을 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 그 선생의 그 제자인 건가? 아니지.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저런 자세로 찾아오면 뭘 해도 했겠다. 정말 대단해. 선비들은 공부할 집을 직접 만들고 다시 이이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부탁했어. 그리고 그 열정에 감동한 이이는 100명이 넘는 선비들을 정성을 다해 가르쳤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지.
양반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네. 이인은 임금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벼슬을 하게 되었어. 병조 판서가 되어 군대를 다스려야 했던 이인은 군사를 더 늘리고 훈련을 많이 시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하, 북쪽의 오랑캐나 남쪽의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군사 10만 명을 훈련시켜 적의 침입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군사를 늘리는 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그리고 전쟁이라뇨.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이의 말은 괜한 걱정일 뿐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이의가 죽고 8년 뒤에 왜구가 쳐들어왔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그제야 크게 뉘우쳤어. 그때 이의 말을 들을 것을. 임금님도 이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엄청나시겠다. 이의의 말만 들었어도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거나 쳐들어왔어도 훈련받은 군사들 덕분에 끄떡 없었을 텐데. 그렇지. 이는 일찍부터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그가 죽은 뒤 남긴 재산이라고는 불을 붙이는 데 쓰는 쇠조각이 전부였어. 가난한 백성을 위해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말 본인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실 것 같네. 저런 율곡이의 청렴결백하고 올곧은 성품이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할 것 같은데? 나를 포함해서 말이지. 오, 조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해? 기특한데? 네 덕분이지 뭐. 오늘도 이야기 고마워. 뿌듯하네.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까? 응, 가자. 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오, 조이, 조이가 피아노 치고 있던 거였어? 대단한데 엄청 잘 쳐. 어때? 너무 잘 치지? 응, 엄청 잘 쳐. 대단해. 사실 이건 내가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이야. 나도 이렇게 잘 치면 얼마나 좋을까? 뭐야, 조이가 치던 게 아니었네?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언젠가 이 곡을 멋있게 칠 수 있겠지? 오,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맞았어. 모차르트 음악은 정말 좋은 게 많아. 그럼 오늘은 모차르트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와, 좋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생을 살았을까? 좋아, 출발해보자. 렛츠고!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기 있는 저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모차르트야. 다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잘 들어봐. 소리만 듣고 음을 맞출 수 있어야 해. 아버지, 저도 해볼래요. 네가? 넌 한 번도 음악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잖니?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재능을 미처 몰라보다니. 역시 어릴 때부터 천재였구나. 그럴 줄 알았어. 궁정 작곡가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르쳤어. 누나인 난네를도 또래에 비해 소질이 남달랐지만 모차르트는 음악을 배우기 전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였어. 아버지, 제가 작곡한 곡인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 악보를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비록 음표는 삐뚤빼뚤했지만 작곡법을 잘 지킨 악보였어. 모차르트, 이 곡을 정말 네가 작곡했단 말이냐? 네, 모차르트는 5살 때 작곡을 시작했어. 그리고 8살 때는 교향곡을, 12살에는 오페라까지 작곡하였지. 우와, 5살 때 작곡을? 난 5살 때 뭐 했더라? 허허허, 정말 아름답군. 품이 있는 음악이야.
더 일찍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쉽구먼. 청년이 된 모차르트는 궁정악단의 음악가가 되었어.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왕족과 귀족들이 개인 음악가를 두고 원하는 음악을 만들게 하고 듣고 싶을 때 어디서나 연주를 하도록 하였어. 그것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모차르트,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음악에만 열중해주게.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해. 그래, 오페라. 오페라를 만드는 거야. 우와, 오페라? 내가 아는 그 오페라 말이야? 모차르트는 오페라도 만들었구나. 응, 맞아. 모차르트는 노래와 음악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오페라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대주교님, 모차르트, 무슨 일로 왔는가? 기회를 주신다면 평민들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오페라로 만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음악을 하겠다는 건가? 그만두고 돌아가서 내가 부탁한 음악이나 작곡하게! 아니, 어떻게 모차르트가 원하는 것도 못하게 해? 시키는 것만 하라니 너무 나쁘다. 화가 난 대주교는 궁정 안에 있는 오페라 극장 문도 닫아버렸어. 결국 모차르트는 궁정 악단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오페라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 배우부터 악기까지 준비할 것이 너무 많군. 하지만 이 곡이 완성되면 곧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완성되었지만 공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 모차르트처럼 제멋대로인 오페라군! 뭐 이런 천박한 음악이 다 있어?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 오늘날 훌륭한 오페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도 여러 번의 공연 후에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시카네더가 대본을 들고 찾아왔어. 모차르트, 내가 쓴 대본인데 제목은 마술필이야. 자네가 작곡을 맡아 우리 같이 공연을 하면 어때? 정말 재밌는 대본이야. 나도 열심히 작업해보겠네. 모차르트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마술피리에 쏟아부었어. 그리고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시민극장에서 공연한 마술피리는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지. 벌써 끝나다니 거참 재밌는걸? 전이랑 사뭇 다르구먼. 훌륭한 공연이에요.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요. 음악이나 오페라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재밌네요. 결국 성공적으로 오페라를 만들었구나. 대단하다. 모차르트는 늘 가난했고 건강도 좋지 못했어. 결국 모차르트는 35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40곡이 넘는 교향곡과 600편이 넘는 작품들을 남겼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모차르트의 바람대로 모차르트의 수많은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35세?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런데도 이렇게나 많은 명곡을 남기셨다니. 좋았어. 나도 모차르트 곡 하나 정도는 멋있게 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해야지. 가자, 연습하러. 그래, 연습하러 가자. 창작의 고통이란. 조이 안녕? 뭐가 잘 안 풀리는 표정을 하고 있네. 안녕. 그림 그리는 숙제하는데 뭘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 그래? 그럼 내가 뭘 그리면 좋을지 도움을 조금 줄까?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오늘의 위인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신가? 출발해볼까? 저기 어린아이 2명이 뭘 하고 있네?
오늘의 주인공은 반고흐야. 태호야, 이리 와봐. 너에게 특별한 걸 보여줄게. 응, 형. 그게 뭔데? 여기 아기 까치들을 좀 봐. 얼마 전에 두 무리를 틀었는데 금세 알을 낳았어. 정말 예쁘지? 우와, 나는 매일 여기를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 형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해.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그림에 담으려 했던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 고흐는 어릴 때부터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어. 하늘을 나는 새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까지도 어린 고흐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었지. 그냥 평범한 새와 나뭇가지인데 이게 새롭고 흥미롭다고? 우와, 저 해 좀 봐. 정말 예쁘다. 정말 새빨갛네. 저게 빨갛다고? 해는 노란색이야. 뭐? 저렇게 붉은 애가 네 눈엔 노란색이냐? 그럼 겉으로 보기엔 새빨갛지만 사실은 불타는 노란색이라고. 그래. 붉은 애를 보고 노랗다고 하더니 정말 이상해. 아,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색을 찾아내는구나. 섬세하고 예리했던 고흐는 색에 대한 남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남들과 달랐던 점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 이 뜨거운 태양과 따스한 공기 너무나 아름다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야 돼. 화가가 된 고흐는 아르레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어. 이른 아침부터 어떤 날은 하루에 2-3개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 뭐라고? 하루에 2-3개? 그게 가능해? 열정이 엄청나시다. 맞아. 이 시기에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과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야. 오늘은 햇빛이 정말 뜨겁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물감을 칠하지도 못하겠어.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직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헉, 저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벌써 며칠째인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태양 아래서 그림만 그리는 고흐를 이상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고흐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땡볕 아래서 조금만 서 있어도 지치고 힘든데 하루 종일 그리시다니 정말 대단해. 형! 드디어 형의 그림이 팔렸어. 정말이니 태호? 내 그림이 팔리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형의 그림은 특별하다고 했잖아. 고맙다 태호. 고흐가 살아있을 때 팔린 유일한 그림이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었어. 고흐의 그림은 생명력이 넘치고 특별한 것이 있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군. 하지만 더 이상 태호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어. 동생 태호가 도와주긴 했지만 고흐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어. 커피 한 잔과 빵 한 쪽으로 하루 식사를 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 고작 빵 한 조각? 너무 안쓰럽다. 심지어 가까이 지내던 화가 고갱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고흐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어. 가지마! 모두들 날 떠나가는군. 고흐의 자화상에는 힘들었던 때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자신과의 긴 싸움에서 지치고 병든 고흐는 37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위인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평생 그림을 그리는데 생을 바치면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고흐를 사람들은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어. 하지만 그의 그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맞아. 고흐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나도 고흐처럼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